예, 내 어머니 이율순 16번째 이야기입니다. 지 가족이 이제 수원을 떠나서 피난을 예산읍내 대회리에 도착하자마자 그 이튿날 바로 도착하자마자 그 이튿날 제 아버지, 당시 중학교 3학년이던 제 큰형, 그리고 그보다 4살 후의 봄에 6.25 나던 그 봄에 동구 여상을 졸업한 큰 누나가 제 당숙 삼형제, 제 그 아버지의 사촌 삼형제와 함께 종조부댁 뒷산 대나무 우거진 산속에 굴을 파고 몸을 숨겼습니다. 이로부터 3개월이 지난 10월 초쯤 서울이 수복돼서 아버지가 서울로 올라갈 때까지 석 달을 도대체 세 사람을 저는 본 적도 없고, 뭐 그렇다고 나이가 어렸으니까 궁금해한 적도 없었는데, 어머니나 다른 친척들도 일체 그분들 행방은 입에 올리기조차 하지를 않았습니다. 30여 명이 박을대는 집에서 밥 한 끼라도 놓칠세라 거기에 목을 매는 제 또래 울망졸망 꼬마들이 줄잡아 12~13명은 됐으니까 어느 누구 입에서 우리 아빠 뒷산에 굴파고 숨어있다 소리가 한마디라도 나왔다가는 반동분자로 몰려 모조리 처단될 판이니까 어른들은 당연히 입단속을 하고 살았겠죠. 큰 사고는 꼬마들 입에서 터지지 않나요? 7월부터 시작해 10월 초까지 석 달을 동산에서 굴을 파고 숨어 지냈다니 삼복도 위에 모기까지 또 몰래 날라다주는 밥을 굴에서 먹으며 버텼으니 참 대단합니다. 아마 이때 맺어진 토굴 생활이 끈끈한 인연이 되어 특별히 제 아버지와 그댁 삼형제 사촌지간에는 두고두고 좋은 추억거리가 남고 관계도 아주 그래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제 아버지와 큰누나 큰형도 보통의 가족이 겪지 못했던 이런 특별히 고생스러운 기억이 있어서 훗날 숱한 어려움을 이겨내고 집안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데 엄청난 큰 힘을 모을 수 있었지 않았나 제가 짐작을 해봅니다. 그분들의 희생으로 제가 오늘 이런 글도 쓰고 회상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 남자들과 장성한 제 큰 누나가 굴에 숨어 지낼 때 나이 50쯤 되었을 제 종조부는 읍내에 있는 인민위원회에 끌려가 문초를 받았습니다. 예산군 전체에서 10대명의 지주가 끌려왔는데 지주라는 것만으로도 차고 넘치는 죽을 죄를 지은 겁니다. 뭐 공산당 치하가 됐으니까 한 사람씩 앞에 나와 인민을 수탈한 죄상이 낭독되면 모여있는 사람들이 죽여라는 한마디 이렇게 외치는 소리에 그때 끌려온 10대명의 지주들 중에 둘만 빼고 12인가 13이 몽둥이로 매를 맞아 죽었다고 했습니다. 제 종조부는 다행히 악질 지주 소리는 면에서 매만 흠씬 맞고 풀려났는데 그 장독으로 매 맞으니까 뭐 이제 장독이라고 그러죠. 한 달 정도를 자리 보존하고 누웠다가 몸이 회복되면서 굴 속으로 들어가 숨었습니다. 언제 어느 놈이 또 고발해서 불려갈지 모르니까 숨어있는 게 제일 안전했겠죠. 이걸 인민재판이라고 합니다. 제 종조부는 예산농고를 졸업하고 젊어서부터 금융조합에 다닌 덕에 월급도 받는 비교적 유족한 살림을 했던 터라 땅에서 나는 소출을 놓고 마름이나 소작들과 남들처럼 야박하게 굴피어가 없었던 그런 그런 처지였었고,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난리를 당해 목숨을 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이제 그런 직장이 없었다면은 뭐 쌀을 더 주느니 덜 주느니 소장농하고 뭐 다툼이 많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이제 종조부 하니까 여러분 궁금하시죠? 제 6형제, 할아버지 6형제 중 제 할아버지가 제일 맞이고 제가 얘기하는 그 예산의 종조부가 막내입니다. 위로 4형제와 밑으로 2형제는 배가 다릅니다. 제 증조 할아버지가 경기 수사인가 그 벼슬을 했는데 뭐 이 얘기는 나중에 이제 기록을 보고 제가 다시 자세히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지금으로 치면은 경기도의 평택 해군기지 사령관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제 종조부가 경기수사 벼슬을 했는데 뭐 지금으로 치면 아마 경기도 평택의 해군기지 사령관이라고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외지를 그 벼슬을 다니면서 예산의 본부인 제 종조 증조 할머니가 예산의 그 본부인을 둔 채 그 벼슬 다니던 임지에서 젊디 젊은 처녀를 들여서 뒷수발을 받다가 색시로 삼아 살림을 차리고 얻은 아들이 2명. 그 중에 막내가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예산의 종조부입니다. 제 종조부가 이제 제 증조가 외지에서 느지막이 본 아들이다 보니까 맞손자와 나이 차이가 4-5살밖에는 안 나고, 그래서 제 아버지는 이 배다른 막내 삼촌을 거의 형 비슷한 감정으로 대하며 절친하게 지냈던 것 아닌가 합니다. 아버지는 제게 배다른 삼촌 형제 이야기를 해주면서 할아버지가 집을 떠나 벼슬 살며 어쩔 수 없이 어린 처녀로 세댁을 얻었으니 첩은 아니고 후실이라며 그 자손에 깍듯하게 삼촌 예우를 했습니다. 후실이라는 게 정실은 아니지만 소위 얘기하는 비천한 첩과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홍길동 전에 홍길동 어머니는 후실은 아닐 겁니다. 아마 따지고 보면 아버지도 신학문에 물이 들었고, 제 종조부도 당시로서는 지방에서 조선 사람이 갈 수 있는 최고의 학교 예산농고를 나온 당대의 나름 지식인이었기 때문에 이런 설 사상, 설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본처 소색이 아닌 그런 걸 이제 설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설 사상으로부터 자유로웠던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해 봅니다. 제 증조부, 제 증조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제 증조부의 젊은 세댁, 제 아버지에게는 계모 할머니, 제게는 증조 할머니가 제가 피난할 때 생존해 계셨습니다. 아마도 60 후반이나 갓 70을 넘겼을 이분이 아침이면 대문 앞에서 따스한 햇볕을 받으며 물레를 돌려 씨를 뽑고 번데기를 만들었습니다. 따스한 번데기를 바가지에 담아 감추고 있다가 당신 친증손자들에게는 이제 안 주고 꼭 저를 불러서 한 종지씩 듬뿍 담아주고는 했습니다. 제가 그때부터 번데기 맛을 드렸는데, 제 기억으로는 저희들이 새들어 살던 청자네 집 앞에 논에서 잡아먹던 청개구리, 메뚜기, 그리고 그 증조 할머니가 저에게 몇 번 주었던 이 번데기가 피난 초 몇 달 동안 맛본 유일한 동물성 단백질이었습니다. 뭐 말이 근사해서 동물성 단백질이지 고기입니다. 고기. 겉이 누런 개구리는 송장개구리라고 해서 버리고 꼭 푸른 개구리만 저희가 잡아서 먹었는데, 뒷다리를 뜯어내서 굽는 일은 제 둘째 누나 화숙이가 담당했습니다. 개구리보다도 그때는 메뚜기가 오히려 맛도 고소하고 잡기도 수월했었습니다. 종조부 댁에서 친척들이 집단 합숙하다시피 하는 생활을 보름 남짓하고 청자내로 이사를 나온 후에는 종조부에게서 쌀과 보리 그리고 잡곡을 얻어 따로 밥을 해먹기 시작했는데, 가끔은 호박 풀떼기도 수워 먹었습니다. 그때 풍로에 나무를 떼고 하던 기억이 새록새록 납니다. 호박 풀떼기라 궁금하시죠? 늙은 호박에 밀가루나 쌀을 조금 넣고 죽으로 만든 게 호박 풀떼기입니다. 밀가루가 죽 속에서 방울져 있다가 뽀글뽀글 입에 들어오는 순간 탁 터지고는 했습니다. 저희는 그래도 곡식도 얻고 뗄나무도 얻을 수 있었지만은 다른 피난민들은 그런 일이 행운이 없으니까 저희로서는 뭐 다행이라면 다행이죠. 배는 안 골았으니까. 그 와중에도 저는 누군가를 따라 예산읍내 동쪽에 대술면인가 하는 시림이라는 곳에 친척 집에 가서 2-3일씩 자며 쌀밥도 먹고 감자도 먹고 눈치 안 보고 배가 터지게 밥을 먹어댔습니다. 이 댁은 아버지의 팔촌, 그러니까 아버지의 고조부에서 갈라진 친척이 살고 있었는데, 예산에서는 정대감 댁이라고 불리던 집이었습니다. 동고조 팔촌, 고조부가 같으면 즉 거기서 갈라져 나오면 팔촌지간이 되는 겁니다. 형제는 2촌, 할아버지가 같으면 4촌, 증조에서 갈라지면 6촌, 고조가 같으면 4대조, 할아버지가 고조죠. 고조가 같으면 동고조라고 해서 동고조 8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8촌까지가
가장 가까운 친척입니다. 우리 옛 어른들은 양자를 드리더라도 가능하면 8촌 이내에서 고르고 그랬습니다. 어디 뭐 촌수도 모르는 성과 본이 같다고 해서 함부로 양자를 드리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제 가족이 피난 가서 예산에 도착한 게 7월 2일인가 그랬는데 그 7월 어느 날 그댁에 갔을 때는 아버지의 8촌 아우 중 제 아버지가 연철인데 8촌 아우 중 연립이라고 하는 작은 아저씨, 그러니까 아버지 8촌 동생이죠. 사랑방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그 형 연건이라는 아저씨는 육군 중위로 군대에 나가 있었습니다. 통역장교로. 이분은 이제 서울대학교 정치학과를 나와서 육군 통역장교로 있을 때 6.25가 났는데 뭐 동아일보 기자를 했고 파리 특파원, 동아일보 국제부장, 총국장 등을 하고 은퇴 후 호주로 가서 딸의 돌봄을 받다 그곳에서 영면했습니다. 벌써 한 20여 년 됩니다. 돌아가신 지. 이분이 동아일보 국제부장을 할 때 제가 회사 중앙일보 동양방송이라는 회사에 다녔는데 제가 회사 신입사원 시절인데 프랑스산 넥타이를 선물로 받기도 했습니다. 1971년 봄입니다. 제가 이제 대학을 졸업해서 신입사원이 있을 때 그 당숙이 동아일보로 불러서 갔더니 넥타이를 이렇게 한 몇십 개 놓고 하나 너 가지고 싶은 거 골라 가져라 그래서 당시 프랑스제 홈모노 넥타이를 받았습니다. 정말 그 당시로서는 대단한 선물이었습니다. 뭐 안채, 사랑채, 행랑채, 광, 화장실, 곡간 뭐 이렇게 19,8채의 그 기와 건물이 있는 그 댁은 그 난리 중에도 하루 삼시세끼를 쌀밥을 먹었는데 어린아이라고는 없던 그 집에서 저는 강아지처럼 뛰며 귀여움을 받았습니다. 그 후 2번을 더 그 집에 갔는데 마지막 방문 때가 바로 철수하는 인민군이 그곳에서 하루를 자고 가던 날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살던 읍내 대회리 청자내에서 거길 가려면 나지막한 산 고개도 넘고 차가 다니는 자갈길 신장로도 5, 6km는 좋게 걸어야 했습니다. 그날도 그 집에 도착해서 자고 새벽같이 일어나 재미있게 놀아주던 둘째 연립이 작은 아저씨를 찾아 사랑방 문을 열었더니 웬 머리 빡빡 깎은 젊은이들이 방을 그득 메우고 자고 있었습니다. 도망하는 인민군들이 전날 밤에 들어와 자고 있었던 겁니다. 제 당숙은 물론 뒷산으로 몸을 피했죠. 새벽이 되니 30-40명 되는 이놈들이 일어나 밥을 먹는다, 뭐 감자를 삶는다, 고구마를 찐다 하며 시끌벅적 법석을 떨었습니다. 그리고 동네 꼬마 몇 명을 모아놓고 노래도 가르쳤습니다. 그 2-3시간 사이에 제가 배운 노래가 장백산 줄기줄기 피어린 자국, 밀림에 뭐 어쩌고 하는 그런 군가였습니다. 뭐 장백산 줄기줄기 피어린 자국 이런 노래죠. 그놈들은 이제 떠나면서 갖고 있던 무거운 무기를 이제 총만 하나씩 챙기고 뒷산에 버렸는데 그 동네에 공산주의자 소위 빨갱이라고 하는 그 청년들이 와서 그 무기를 수습을 해가지고 자기네 집에 감췄습니다. 나중에 인민군이 또다시 내려오면은 그때 넘겨주겠다고 이제 그랬죠. 그리고 나서 한 3-4일 후 이제 국군이 뒤따라 들어왔는데 그 국군들한테 발견됐어요. 그래서 그 젊은 애들이 대여섯 명이 현장에서 즉결 처분을 당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뭐 그렇게 죽는 장면은 보지 못했습니다만 인민군이 물러가고 이제 며칠 후 육군 중위 계급장을 단 그 집 큰아저씨가 나타났습니다. 생각해보니 며칠 사이에 인민군과 대한민국 국군을 차례로 만나는 일을 제가 그때 겪었던 겁니다. 그 국군이 서울에 들어온 후 아버지와 큰 누나는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이 와중에 정세를 파악하고 한 것은 모두 눈치 빠른 제 큰 누나고 아버지는 큰딸이 안내하는 대로 따랐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의사란 직업이 예나 지금이나 현실에는 좀 어둡습니다. 제 큰형은 예산중학 3학년에, 둘째는 예산초등학교 5학년에, 제 우위의 윤교영은 2학년에 편입했습니다. 중학교 1학년에 들어가야 할 작은 누나 화숙이만 뒤에 처졌습니다.
이후 작은 누나는 영영 공부할 기회를 놓치고 맙니다. 제가 지금도 학업이라는 면에서 우리 집안 최대의 피해자인 작은 누나를 잊지 못하고 나름대로 제가 알뜰살뜰히 챙기는 이유가 바로 그래서 그렇습니다. 제 어머니는 참 생각해보니까 대단했습니다. 수중에 돈이 있을 리도 없고 끼니를 때우는데 급급한 그 와중에 어떻게 둘째 딸은 뭐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아들 셋을 학교에 보낼 생각을 했는지 생각을 해보면 당신이 못 배웠기 때문에 자식들에게는 그런 유산을 남기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있었지 않았나 합니다. 대개 배움이 없는 사람은 학교라는 걸 가도 그만 안 가도 그만 그렇게 여기지 않습니까? 왜? 그때그때 배워둬야 한다는 게 중요한 줄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제 어머님은 그렇지 않으셨습니다.